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실례인 게 이 책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PD가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마침내 찾아온 분교의 시간.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2년 하반기에 2022년 10월 달에 나왔죠. 예, 책이. 근데 그 이후에 이 곰이 있네, 곰. 맞습니다. 뭔가 베어마켓의 의미를 좀 담고 있죠. 예. 의도하신 거였나요?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출판사에서 음. 센스 있게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긴 한데 그때 보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사실은 책이란 게 나오려면 한 반년 이 정도 그쵸, 필요하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부터 작성을 했고, 준비하셨고. 예, 그게 하반기 되니까 생각하던 대로 뭔가 좀 흘러가게 되기는 했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부동산 시장,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고. 그렇죠. 예. 그 집값 하락 때문에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내 얘기인가? 네. 이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네. 우선은 네. 그래도 뭔가 실질적인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 배문성 이사님이 역설하시는 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 책 나올 때는 이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이제 바짝 올라갔고 네, 그렇죠. 시중금리 좀 내려오다가 또 다시 뭐 이렇게 춤추고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네.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 정보들은 가격이란 게 계속 어떻게든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좀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예, 오로지 공급으로만 잡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식이었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보면은 그냥 어디가 얼마에 거래됐다. 혹은 뭐 거래량이 뭐 올랐다 내려갔다. 정부 정책이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좀 미시적인 부분들에 되게 많이 설명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주택이란 거를 구입을 하면 뭐 이렇게 거래 비용이나 세금 생각하면은 최소한 2년 넘게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한 10년 정도씩은 보유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통계인데 그렇다 보니 뭐 집을 사서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주식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큰 거를 놓치게 되는데 이 커다란 이 흐름 이거는 이런 매크로는 특히 이제 저처럼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워낙에 좀 중요하고 금리가 어쨌든 뭐 자본시장에서는 뭐 채권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대체 투자 뭐 주식 다 영향을 고루 미치듯이 이게 그렇죠.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말씀처럼 그 큰 원리에서는 저는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다른 자산들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빠르게 많이 변하는 변수가 가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워낙에 오로지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이유는 다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공급을 되게 많이 했더니 네. 그게 좀 이제 잡히더라. 예, 가격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금리란 것도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내리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인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른 변화를 천천히. 이렇게 체감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인구라는 것도 빠르게 변화한다면 분명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네. 거고 뭐 소득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한다면 IMF 때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집값도 크게 변했듯이 네. 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되게 빠르게 변하는 변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공급, 뭐 금리, 뭐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에서 되게 느리거나 천천히 변한 건 우리가 이게 영향력을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네요. 빠르게 변한 거는 바로 이렇게 가격에 큰 체감을 준다. 근데 이 책이 나오는 시점이 대략 이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오르기. 시점이었다 보니 그 우리가 시초.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금리의 영향력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체감을 하는 계기가 됐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의 오류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을 때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고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했으니까 그렇죠. 당장 네. 체감이 안 됐었을 뿐인데 네. 20년도 네. 빠르게 내려왔고 그렇죠. 21년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갔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정말 금리가 빠르게 변했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또 빠르게 내려오려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경제 상황이 많이 빠르게 안 나빠진다면 또 서서히 내려올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금리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다들 이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 반 기대 반. 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시기와 횟수 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죠. 만약에 천천히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집값을 확 올리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뒷부분에 저희가 또 집값 전망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채권 담당, 크레딧 담당, 예전에 그 신용평가사에서 네. 일을 하셨었고, 역시 어떤 본인의 전공답게 전세는 채권이다라고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래도 전세 가격은 강세라 하더라고요. 집값 대비 상대적으로. 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워낙 임대차에서 전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세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근데 전세를 자꾸 수급이랑만 놓고 보면은 어떤 본질을 저는 좀 못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그때 많냐 적으냐 뭐 이거에 따라 이제 흔히 전세가가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주로 보도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현실은 이제 서울만 놓고 봐도 2020년, 21년에는 입주 물량이 꽤 많았는데 오히려 전세가가 막 폭등했고요. 예. 2022년은 입주 물량이 꽤 적었는데도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를 어떤 입주 물량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전세가가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를 찾기가 힘듭니다. 전세란 것을 저는 월세를 기본으로 잡고 그 월세랑 대비해서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가 변한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면 편한데,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장표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가령 어느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 2,400만 네. 원이겠죠. 연간. 근데 시장의 금리가 대략 4%라고 하면은 적정 전세가는 한 6억 원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월세로 내나 전세로 내나 약간 비슷하니까 예. 월세가 200만 원인 곳은 금리가 4%일 경우 전세가는 대략 6억 원 레벨로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5%로 오른다, 그러면 더 이상 6억에 5%면 이제 3천만 원이니까 월세보다 더 비싸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하러 6억에 전세 사냐, 차라리 월세 가지 하면서 그렇죠.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2022년 하반기 때 목도했었던 일이거든요. 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전세가가 내려가는. 내려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환경, 네. 그 환경에서는 역시 반대로 4%가 3%가 되면 이제 1,800만 원 되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저렴하네 하니까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대략 3%에 맞는 전세가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5%에 맞는 전세가는 한 5억 정도로 네. 내려갈 거고요. 예. 왜냐하면 월세라는 것은 사실 잘 변하지 않다 보니까 네. 잘 변하지 않는 월세를 중심으로 이제 변하는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도 거기에 맞춰서 변한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과 같은 속성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듯이 네. 전세가도 이렇게 채권이란 게 결국은 이자가 이제 픽스드 인컴, 고정된 그쵸. 거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전세 역시 월세라는 건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는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는 전세가가 오른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저 도식이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나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을래 라고 해서 또 이게 선호도가 입장이 또 180도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수요와 공급은 서로 가격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니까. 매칭이 돼야 하는데, 네. 금리가 오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적은 보증금을 받아도, 과거보다 더 적은 보증금을 받아도 역시 나의 현금 흐름이 더 더 같아지니까. 높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금리에 맞아 따라서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좀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글쎄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시중금리가 그래도 직전보다는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로 보시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가 결국 중요한 걸 텐데, 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빨간색 선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매매가 역시 올랐고요. 예. 예, 금리 자체가, 시중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 전세가, 매매가 둘 다 올랐는데, 요 시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시기죠. 예. 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오르니까 예. 역시나 시중금리도. 그렇죠. 대출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전세가 떨어지고 집값도 역시
역시 매매가도 떨어지고 물론 거래 절벽이 와서 거래량은 좀 적었지만 아무튼 하락하는 추세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준금리는 3.5%로 올려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출금리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전세가도 다시 오르는 상황이고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역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이렇게 2022년 이렇게 11월, 12월 이때는 한 5%를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치솟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이렇게 4%로 이렇게 거의 1%포인트 정도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가 한 11억 정도, 전세 최고가가 11억 정도 했었던 곳인데 금리가 5%를 넘으니까 대략 한 7억까지 전세가 훅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지금 한 9억대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일 때 7억이면은 대략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3,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4%일 때 9억이면 그 3,600만 원. 그러니까 5%일 때 7억과 4%일 때 9억은 비용 측면에서 사실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7억에서 9억이 됐다고 해서 그럼 전세가는 오른 거긴 하지만 우리 어떤 실질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대입을 해보면 그냥 뭐 거의 막 비슷한 어찌 보면 그냥 금리가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진 덕분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런 해석이 일단 하나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과학적이라는 거잖아요. 전세 시장의 가격 형성이.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게다가 전세의 경우는 특히나 이것이 글쎄 누군가가 의도한 거든 아니든 간에 지금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랑 사실 대부분 대체로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더 가산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도 더 낮아진 와중에 그 와중에 특히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보시다시피 무슨 이미 작년 4월에도 뭐 3% 초반대에도 나오고 뭐 최근에도 이렇게 한 거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좀 강세로 가는 데는 이렇게 낮은 대출 금리가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에 따라서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매매 수요는 약해졌는데 전세가는 오르는 거를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매매 수요가 이제 임대 수요로 전환이 돼서 수요가 그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2022년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내려갔는데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매매 거래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럼 뭐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때 뭐 전세가가 올라갔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둘 다 같이 속절없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둘 다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주담대 대출을 금리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던 이렇게 갑자기 딱 치솟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저걸 둘 다 이렇게 끌어내린 거고 지금 그때보다는 이제 반등이 좀 온 거는 저 당시 이제 당시는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대외적으로도 막 아주 전 세계 금리가 막 이제 갑자기 오르던 시기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시장 금리와 대출 금리가 상당히 편한 레벨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 게 전세 가격이 좀 반등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집값은 계속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많이 갭이 좁아지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한 요 장표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아파트네요. 그렇죠. 특정 아파트지만 그래도 어떤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어떤 일종의 대장으로서 대표성을 좀 갖기는 하거든요. 이 사례로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 2016년 이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좀 떨어지니까 집값도 좀 떨어진 그렇게 같이 전세가와 집값이 좀 이렇게 동행하면서 좀 움직이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과거, 그러니까 2006년부터의 흐름으로 보면 이 아파트가 이제 2006년에 준공이 돼서 이렇게 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갭이 굉장히 컸다가
계속해서 전세가는 오르는데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갭이 굉장히 줄어드는 흐름으로 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2014, 15년쯤 되면은 뭐 정말 적은 돈으로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렇죠. 갭 투자해서 살 수 있었던 뭐 네. 그런 시기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갭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가라는 거는 이제 임대 가치고 갭이라는 것은 결국 소유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임대할 때보다 소유를 하게 되면은 한 2년이나 4년마다 막 이사할 걱정할 필요 없고 그쵸. 그리고 뭐 집에 뭐 못도 자유로이 받고 막 이렇게 내 집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뭐 그런 가치가 이제 저 갭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그 가치가 저렇게 전세가의 2배나 될 만큼 그렇게 과연 클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이사를 안 다녀도 된다. 뭐 집을 내 마음대로 꾸며도 된다.가 전세가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크다? 그거보다는 저 갭의 가치가 저 갭의 크기는 대체로 집값이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거야라는 그 전망과 기대 심리. 그렇죠. 그 기대 심리가 네. 저 갭을 막 벌리는 거고 그런 기대가 없을수록 저 갭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겠죠. 그렇죠. 좁아져서 이제 전세가에 거의 붙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06년부터 2015년 이때는 점점 어떤 집값이란 게 되게 안 오르는구나. 뭐 그때 당시에 대중의 심리 이렇게 과거 자료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된다부터 해서 굉장히 어떤 수도권이 이제 장기간 이제 집값이 안 올라서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국면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저 갭 자체가 이렇게 축소되는 네. 축소되는데 어떻게 더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국면을 좀 거쳤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좁혀지다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 뭐 저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네. 게 저렇게 이 좁혀지는 과정이 과거에 이렇게 갭이 저렇게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이 붙어서 그만큼 수요가 돈이 저 시장에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 좀 다 사고 무리해서들 사고 나면은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래서 다시 수요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 에너지를 응축할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 건 텐데 한마디로 어떤 신규 자금의 유입, 어떤 새로운 수요의 힘 같은 게 이제 네. 다시 올라와야 이제 집값이란 것도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 조정 같은 거를 거쳤던 시기였다고 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갭이 굉장히 적어진 이 상태에서 이제 긴 침체도 끝냈겠다. 어떤 수요라는 것도 힘이 생겼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저런 수요 진작책을 내기도 했고 네. 또 금리를 낮추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서 맞물리면서 수요가 강해지면서 이게 다시 갭이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분출이 됐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그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독특한 거고, 뭐 해외 어디, 네. 인도가 어딘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전세 제도가 있으니 전세자금 담보 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 네, 제도도 네, 있고, 사실 이게 그 시장을 또 버티게 하는 또 힘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아까도 인터넷 은행들에서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춰주니까 전세 시장도 이게 좀 올라갔다라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네. 역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거나 이게 제도가 없어지면은 이 시장도 꺾여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될까요? 당연히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뭐 없거나 네. 혹은 그거를 저리로 대출해주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은 줄어들 거고 네. 전세가도 좀 더 낮아지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전에도 전세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계속 존재를 해 오기는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른 데에서 이 수요가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한 우리나라는 한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세입자 중에 돈이 많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를 살고 싶고 왜냐면 이거를 예금해봤자 예금금리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예, 전세를 살고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집주인 중에서도 이게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 같은 경우는 대출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금리를 내야 되는데 이걸 전세보증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훨씬 편해지는 거니까 즉 돈이 많은 세입자와 이게 현금이 많이 필요한 집주인 이 둘 간의 만남이 어떤 전세라는 거를 그렇죠. 네, 전세라는 거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월세보다는 난 전세가 더 좋아하는 그런 계층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전세자금의 어떤 금리도 낮춰주고 한도도 넓혀주니까 이 중에서 즉
목돈이 없는 세입자, 이들은 원래 같으면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해야 되거나 월세로 몰렸어야 될 사람들인데 네. 좀 낮은 금리로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짐으로써 전세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세 가격도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는 네, 거고, 최근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네. 역전세 문제도 있고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는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근데 또 이제 전세는 보증보험도 이제 되고요. 네. 이게 그 이사님이 음. 표현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등급이 높은 채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주인이 있고 보증보험도 되고 하면은. 그렇죠. 특히나 보증보험까지 내가 든다면 그건 예. 이제 거의 국가 크레딧 내가 국채를 산 것 같은 약간 그런 효과인 거죠. 나의 그렇죠.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국가가 보증해 준 거니까. 예. 네. 근데 그럼 혹시 여기에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그럼? 이미 한 2022년 말 그때부터 이런 리스크가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역전세난이라고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요 장표에서 다시 한번 네. 볼 수 있겠듯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 너무 오랜 기간 전세 보증금이 오르는 환경을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렇죠. 그냥 전세가가 확 내려간다는 거를 그 누구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버리니까 전세가도 당연히 이제 여파를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여파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다행히 또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던 세입자는 허그로부터 이제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받아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여파가 그게 대위 변제를 했었던 그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허그가 손실이 되게 커졌고, 가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허그는 자기 자본의 60배까지 보증을 예.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본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국가에서 이제 1조 가까운 유상증자를 해줘야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정부의 돈이 이제 결국은 투입이 되는 수밖에 식으로, 없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사고가 터진 거죠. 어찌 보면 국가가 보증을 해준 만큼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국가의 돈이 지금 이렇게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2013년에서 한 16년 사이에 네네. 그 갭 투자 전세 아, 끼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 뭐 기사화 됐던데 네네. 10억짜리 집을 뭐 한 1억 5천만 가지고 가지고 샀다. 샀다. 근데 지금 뭐 한 3, 40억 됐다. 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와 대단한 용자다, 엄청난 용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당시로 시계를 돌려서 보면은 그때는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니까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 이후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 그때 갭 투자했던 분들이 다 그냥 뭔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무리했던 분들이 오히려 금매로 막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겠지만, 다행히도 금리가 아주 편하게 계속 쫙 내려준 덕분에 예. 너무나 성공한 투자가 됐던 거죠. 그 역시 물론 이제 결과론인 거긴 결과론입니다만, 한데 예. 혹시나 다시 그 시절이 올 수 있을까? 다시 그런 시절이 오면 나는 용기를 갖고 지를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거든요. 네네네. 예. 이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전세 제도가 영원할까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를 막 이렇게 이게 뭐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면서 이렇게 퇴출시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끌어안는 식으로 지금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전세보증보험을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 전세라는 것도 계속 우리의 임대차 형태로 계속 일단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 사전 질문을 받고 그래 전세가 어떻게 없어질까 막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가장 큰 난관이 이 집주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만큼의 현금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없어지려면 이 보증금을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주인들이 다 돌려주고 월세로 그쵸.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정도의- 신용을 청산해야 가능한 건데. 그쵸. 예. 그만큼의 현금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야,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일단 싶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어떨 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잔인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의 형태가 약간 변했는데, 블랙스톤 같은 이제 사모펀드가 네. 이제 개인들이 막 청산당해서 막 던지는
그러니까 혹은 금융기관이 던지는 그런 주택을 싼 값에 막 산 다음에 예. 거대한 임대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톤이 어떤 미국의 임대차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약간 예, 그런 예. 사모펀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상황이 와서 막 사모펀드 어떤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거 막 주택을 막 여러 가지 또 살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해주고 해서 한마디로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형태가 만약에 굉장히 늘어난다면, 그렇다면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좀 월세 줄어들 중심으로 수도 있는.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막 미국에서 겪었던 것 같은 그렇게 막 개인들이 막 집을 헐값에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될 텐데, 투매.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 가정들의 자산 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개선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레버리지 크게 썼던 사람들은 또 투매를 했고 네, 그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제 정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표현도 잔인한 일이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은 가계부채가 GDP의 100% 넘어선 대한민국은 그럼 거의 뭐 장기 침체는 뭐 불보듯 뻔한 그러니까 일인 그래서 거죠. 네. 정부도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않도록.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뭐 전세 대출도 해줘라, 금리 내려줘라,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전세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현명하게 대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뭔가 약간 더 전략적으로 좀 더 낮게 간 것 같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에게 어떤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맞아요. 나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걸 그냥 시장의 원리에 그냥 가만히 냅뒀더라면 여기저기서 이제 역전세난이 막 터지면서 그냥 폭탄이 빵빵 터지는 거죠. 금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을 확률이 높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DSR 산정할 때 전세 자금 반환용 대출은 DSR 적용을 빼주겠다, 뭐 이렇게 또 특혜를 주기도 했었고. 네네네. 예. 고육지책이네요. 그렇죠. 고육지책인 거죠. 예.